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K-팝, K-드라마 열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게 또 있다고 하죠. 솔빈 씨 뭐가 떠올라요? 요즘 한식이 정말 인기잖아요. 불고기나 비빔밥은 물론이고 산낙지까지 외국인들에게 핫이슈라고 합니다. 네. 세계로 뻗어가는 한식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한식의 인기도 대단하지만요. 우리 그 한글의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외국의 한 체조 선수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한글 문신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한글로 K-팝을 배우고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애정을 한글로 표현하는 K-팝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한글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글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 원리를 알면 한글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한글은 한글 자모 40자로 무려 1172자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과학적인 우수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그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을 과학적으로 풀어주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7년간 한글 운동을 해온 한글 운동가이자 지금은 세종국어문화원에서 공공언어 바로잡는 일을 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에서 수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고은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늘 딱 뵙자마자 지금 자켓 안에 입고 오신 티셔츠에 눈이 가더라고요. 한글도 보이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한글 로봇입니다. 15세기 훈민정 자음 17자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고요. 네. 마침 지난 한글날에 한글 옷 입기대회에서 선보였던 옷입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한글 사랑이 느껴집니다. 10월 9일 한글날,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이 한글날처럼 고유의 언어, 문자를 기념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장님, 왜 그런 건가요? 예, 사실 뭐 전 세계 7,000개 언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쓰이는 문자는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한 40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정식 기념일로 기리고 있는 문자는 한글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문자들은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훈민정 해로부이라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이 한글을 만든 목적이 쉬운 문자로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을 나누라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중요한데 이런 가치 때문에 이런 기념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시작부터 알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스페인어의 날, 영어의 날, 이렇게 모국어의 언어를 기념하는 날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글날과는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전 세계에 7,000여 개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3분의 1이 현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이 언어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언어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6대 공용어를 지정을 하고 그 언어와 관련된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6대 공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어? 영어. 네, 중국어, 예, 아랍어, 스페인어? 예,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많은 그런 언어들입니다. 중국어의 날, 영어의 날을 어떤 날짜로 날짜. 정하게 됐는지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영어의 날 같은 경우는 4월 23일입니다. 이날은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생일입니다. 아. 예, 중국어의 날은 4월 20일인데요. 또 누구 생일인가요? 생일은 아닙니다. 그 중국 고대 역사에서 창일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한자를 창제했다고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창일과 관련한 날짜로 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4절기의 하나인 고구의 창일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날을 중국어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창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한 건 한글날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창제 시기를 아는 언어가 없는 건가요? 대략적인 그 시기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이 한글날의 명칭이 처음부터 한글날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1926년에 첫 기념식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각야날이라고 했습니다. 각야? 우리가 이제 각야, 거교, 고교, 구교, 극이 네. 한글 음식표로 배워왔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우리 글자의 명칭을 각야날이라고 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날짜도 그때는 이제 올라가서 10월 9일이 아니었는데요. 11월 4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글 반포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훈민정 해로본이 발견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어요. 9월 29일, 9월 달의 마지막 날짜에 이달에 한글 반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1928년도에 한글의 명칭이 대략 1913년 이후부터 열심히 썼거든요, 사실은. 한글학자들을 중심으로. 네네. 그래서 한글날이라고 바꿨죠. 명칭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역시 해로본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로 기념을 했습니다. 한글날이라는 이름은 1928년부터 써오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었다가 단순 기념일이 됐다가 또다시 법정 공휴일로 넘어왔죠.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김수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0년 7월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정인지 서문에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월 상순, 그러니까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 요때를 양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월 9일입니다. 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공휴일로 한글날을 이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1946년부터입니다. 미 군정 시절인 1946년에 제정된 군정 법률 제9호 근무 규정에 의거해서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에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왜 제외했을까요, 안 그래도? 그러게요. 네. 당시에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그런 거랑 또 좀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더 쉬지 일을 말고 많이 열심히 해야 일해라. 아, 그렇습니다. 예,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글날을 다시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학술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운동들이 반영이 되어서 2005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글이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법정 공휴일이 돼서 한글날 쉬게 된 거는 2013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야날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국경일로 지정이 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켜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한글날이 바로 생겨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동안 한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글이 자리 잡기까지의 어떤 여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한글이라는 명칭이 이제 처음 세종대왕께서 창제 반포할 당시에는 언문, 모든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해서 언문이라고 그랬고요. 특별한 명칭으로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글자,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쭉 그런 언문 중심으로 써오다가 자음과 모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쪼갤 수 있는 글자라고 해서 반절자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주로 쓰는 글자라고 해서 암글, 또 이게 절에서 많이 또 쓰였거든요. 그래서 중글 그런 명칭 쓰였고 1894년에 고종이 이제 국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국문 그런 명칭이 생기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10년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때 이제 국어, 국문이 일본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글자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의 큰 글, 한글 이런 명칭이 생긴 겁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글에 대한 탄압이 정말 심했잖아요. 1911년에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 식민으로 육성한다면서 조선 교육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보다는 일본어 교육을 강조하는데요. 조선어 수업 시간보다 일본어 수업 시간을 2배 이상으로 강화를 합니다. 정말 우리말 글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과 표준말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1938년에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일본어 교육이나 일본어 역사 교육을 더 강조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때는 사실 우리 국어가 우리 말이 아니라 일본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그 탄압이 점점 더 이제 심해졌습니다. 1940년에는 그 창씨개명을 이제 우리에게 강요를 했었죠. 정말 학교에서도 이제 한국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고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했었고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그 한글로 된 신문, 잡지 같은 것들도 이제 발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일본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픈 역사가 한글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정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어의 잔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복 직후에는 좀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도 일부 남아 있는데요. 뭐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가득이란 뜻으로 만땅, 뭐 그다음에 가득 뭐 이렇게 채운다는 뜻으로 이제 이빠이 뭐 이런 일본식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잔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책을 겸나표로 묶거든요. 그래서 이 기역자 뒤집어진 요 겸나표, 요거를 묶는데 이게 일본 책들은 되게 새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짜기 위해서 편리한 게 겸나표인데 이게 지금도 책 표시 기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에서는 책 표시를 이제 쌍화살가로, 겸나표, 쌍따옴표 세 개를 허용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가로 짜기에서는 겸나표가 아니라 쌍화살가로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것들 중에도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한글 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적었었죠. 그래서 차자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의 단어나 조사를 적거나 우리말 문장을 적기도 했었는데 매우 불편했습니다. 우리 말은 있었지만 우리 글을 쓰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은 말로 하더라도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한자로 적힌 그런 각종 지식들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세종 임금께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드시게 된 거죠.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는 세종이 직접 쓴 훈민정음 서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맞아요. 어릴 때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한글이 다른 문자와 구분이 되는 특징이 바로 지은, 만든 사람이 분명하다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최초 기록은 실록에 나옵니다. 세종실록. 예. 1443년 12월 30일 그 마지막 날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닮았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호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한자에 관한 것과 우리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결하지만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불렀다. 이런 기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업문 훈민정음을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는 단독 네. 창제 이걸 분명히 했고요. 또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어서 글자 만들었다는 그 음소 문자로서의 특징. 네. 그리고 전환무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막 감동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글자 수는 적은데 이걸 합해가지고 그런 전환 많이 바꾸어서 생성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맞아요.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저작권 표기를 정말 정확하게 해놓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감히 한글은 다른 나라의 언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막 대중강연 가면 제가 손을 들려고 하거든요. 훈민정음은 세종대가 혼자 만들었느냐, 집현전 학사들과 만들었느냐 이거 손을 들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 한 17은 공동 창제로 손을 들어요. 이게 아마 기존의 영화 같은 데서 공동 창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100% 역사와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예. 그래서 단독으로 창제한 다음에 그걸 백성들한테 알릴 때 훈민정음 해로보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때 8명의 신하들이 도와준 것이죠. 그럼 이렇게 창제된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대체 왜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걸까요? 창제하고 나서 세종대왕이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보급하려고 각수들한테 새기게 한 다음에 글자를 그 하급 공무원들 중심으로 보급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략 한 2달쯤 뒤에 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 정창성, 김문, 신석조, 조군 대략 한 7명의 신하들이 이 어문 반대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상소를. 네, 그러니까 그때 양반들한테는 한자와 한문이 생명이고 목숨이고 권력 유지의 기반이거든요. 그냥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네. 중화, 그때도 중화주의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한자를 통한 중화주의.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아, 이걸 그냥 보급했다가는 살아남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그 과학적 원리, 우수성, 거기에 담긴 철학과 과학, 음악의 원리 이걸 자세히 상세하게 적어서 책을 펴내는데 그게 훈민정음해로본이고 그게 1446년 9월 상순 음력에 나온 거죠. 그 책을 펴내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략 한 2년 9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제라는 것은 그 신하들한테 알린 거니까 백성들한테 모두한테 알린 거는 반포라고 해야 됩니다. 1446년 뒤에 공식 기록은 없지만 그때 백성들이 편한 종교였던 불교 한글 불정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아마 그 문맹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확 퍼지진 않았고요. 예. 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되기도 했고요. 예. 그렇죠. 네, 지금의 한글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했을 텐데요.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의 역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 여기는 상당히 어두운데요. 한글을 만나기 전에 그 답답했던 백성들의 마음, 또 암울했던 상황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한글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미라고 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한글과 이 한글로 이룩된 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 9일 한글날에 개관한 박물관입니다. 오늘 사실 그 한글을 지켜낸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왔거든요. 저 연구관님만 따라가면 되겠죠? 아이, 그럼요. 오늘 저희 박물관 전시를 관람하시다 보면 그간에 모르셨던 한글의 숨은 매력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 여기 자료들이 많네요. 여기 보이는 삼강행실도는 저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책일까요? 네네. 그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는 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좀 알죠? 좋은데요. 훌륭합니다. 근데요, 연구관님, 언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좀 특이한 게 없나요? 다른 책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세로로 긴 것 같긴 해요. 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쓰여져 있던 것을 한글로 쉽게 풀이한 것이 삼강행실도 언해인데요. 한글로 번역한 것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에 비해서 위아래로 길이가 길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자료는 국내 소장처가 저희 박물관뿐인 굉장히 희귀한 자료입니다.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조선 후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희빈 씨,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혹시 반각본 소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반각본이요? 예. 처음 들어봐요. 조선 후기 들어서 한글 소설이나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찍어내는 방식의 인쇄가 발전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판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반각본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반각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 자료는 제가 직접 유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홍길동전, 혜빈 씨 알고 계시죠? 알죠. 예. 그 왼편을 보시면 저건 이제 전주 지역에서 간행된 심청전입니다. 아, 네. 심청전. 앞에 놓인 이 두 책, 글씨체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달라요. 반각본 소설은 이 물자 유통이 활발하고 이 책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지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서체들을 살필 수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연구관님, 독립신문이 다 한글로 써있네요? 독립신문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자료일 텐데요. 이 독립신문은 1896년에 순 한글로 간행된 신문입니다. 1894년 고종은 이제 법률이나 공식적인 문서에서 한글을 본으로 삼고 그 국한문 혼용을 할 수 있건 한문을 도로한다라는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출판, 인쇄, 교육 등 사회 각계 계층에서 보다 한글의 입지가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연구관님, 우리 글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교과서 조선어 독본, 국어 독본이라는 자료입니다. 좀 이상한 점이 없을까요? 일본어인데요? 네,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어가 우리말일 수 없었던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수호하기 위한 갖은 노력들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대기 국어학자 주시경이 주도했던 말모의 원고 자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말모이라는 것은 말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을 직접 손글씨로 적어놓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1914년 주시경 선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전이 끝까지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노력이 조선어 학회 사전 편찬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데 기틀을 닦아놓은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한글을 꼭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많은 이 한글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이 한글이라는 것이 박제되어 있는, 죽어있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어를 담고 있는 이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한글 잘 지켜나가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의 원고까지 정말 귀한 사료들이거든요. 직접 볼 수 있어서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꼭 방문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국립한글박물관에 가면 누구나 원본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본을 보실 수 있는데요. 1년 내내 늘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물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전시장에 유물이 전시되다가 또 복제품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네, 확인을 하고 가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영국의 한 언어 치료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 제가 들어보니까 딱 한글이 그렇잖아요. 네. 예. 이게 세계 여러 언어학자들도 인정한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에 깃든 과학적인 원리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학적인 원리라는 건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과학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니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니, 니, 느, 느, 난, 난. 는 이럴 때 혀 끝이 어디 닿나요? 이 뒤요. 그죠? 윗니, 뒤에, 윗니 뒤요. 윗몸 네. 그쪽에 닿죠. 그거를 직선만으로 본떠서 만들었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다른 나라 글자랑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니은에 해당되는 영어의 N, 디귿에 해당되는 T, D나 T 이런 것들은 발음 경우가 연관되지 않았고 네. 또 두 글자가 관련이 없게 도형화돼 있죠. 네네. 근데 우리 한글은 니은, 디귿 닮았죠. 같은 자리에서 나왔고 또 소리 성질을 반영해서 가역이 돼 뜻만 있고 다르고. 예. 이런 것이 아주 과학적 원리로 만들었다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죠. 이렇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한글의 자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역의 경우에는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각 위치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또 그 발음을 할 때 움직임을 관찰해서 이것을 그대로 글자 모양에 반영을 한 거죠. 이러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 자음 외에 다른 자음들은 이 조금씩 변형해서 이 기본자를 만든 건가요? 그렇죠. 이 기니, 미시, 이 기본 5자를 만든 다음에 소리가 더 세질 때마다 한 획을 더한다. 이렇게 획을 더한다는 말이 해례본에 들어있어요. 니은에 획을 더해서 D, 디귿. 하나 더 획을 넣으면 T, T. 그다음에 시, 지, 치 이런 식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더 세지죠. 다만 예의는 있습니다. 이 삼각형처럼 생긴 반시옷, 그다음에 리을 이런 것도 획을 더해서 만든 건 맞는데 다른 글자들은 그 획을 더할 때면 소리가 더 세지는데 이거는 그 이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음의 과학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모음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모음은 11개였습니다. 근데 자음자처럼 모음자의 경우에도 기본자가 있는데요. 아, 으, 이. 3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휴대폰 자판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천지인 방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래 아는 하늘, 은은 평평한 땅, 이는 사람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을 본떠서 아래아 모양의 글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을을 만들었고 또 서 있는 사람의 모양 을 본따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말의 특성을 아주 정확히 반영한 게 모음이거든요. 우리 하하, 허허, 호호, 후후 이런 말을 세종대왕 이전부터 써오던 거죠. 네. 우리말 자체에 음양의 기운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하, 모음을 기준으로 양성, 허허, 음성, 호호, 양성, 후후, 음성 이런 음양의 기운이 있는데 수직선, 양성, 음성, 수평선, 양성, 음성 이런 기가 막힌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모음에 담긴 음성 과학이 뭐냐면 이를테면 애누리의 애, 개나리의 개, 애가 15세기에는 그 끝이 반모음 이로 끝나요. 어이, 이런 식으로. 이와 관련된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뒤에 이가 붙어 있어요. 어이, 그죠? 아이, 여기 끝에 요게 붙어 있죠. 요런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직선과 전만으로 기하학적 과학성을 담아서 도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과학 특성이죠. 그런데 세종대왕님께서 처음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을 때 28자를 창제하셨다고 했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세어보면 28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왜일까요? 어디 갔어요? 그렇죠. 숫자가 줄어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은 28글자인데 이 중에 자음이 17자, 모음이 11자잖아요. 그 중에서 없어진 글자들이 이제 4개가 생긴 건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진 말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말소리를 나타내던 글자들도 없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옛 이응이나 여린 히읗, 반치음, 아래 아 같은 글자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의 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24개의 글자를 우리가 초성, 중성, 중성에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그 조합이 11,172자나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예. 놀라운 것이죠. 자, 과학적인 원리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한글의 대중화에 여성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가 한글 반포된 지 벌써 578년이나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한글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출판한 조선시대 여성과 한글 발전이란 책에서 제가 부제목으로 크게 여성이 아니었으면 훈민정음이 한글이 살아남았을까라고 했더니 정말 그랬느냐고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때 지배층과 주로 지식층의 양반 남성들이 한글 조선말까지 문자다운 문자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이류 문자 취급을 했다는 사실을 들려주면 그제서야 이제 제가 한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물론 남성 사대부들이 한글을 이류 문자 취급했다고 해서 한글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격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 보급을 반대했던 양반 사대부들 7인, 최만리, 정창선, 김문 등 7명이 올린 반대 상소에서도 이 한글이 과학적이고 신기하다, 신묘할 정도로 대단한 글자라는 것을 인정했고 1446년 홈즈 헤르본 간행된 뒤에는 사실 단 한 건의 반대 상소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인 한자를 배울 때 매우 요긴할 뿐만 아니라 이 발음을 적어야 하니까요. 반면에 한자를 배울 수 없고 서당에조차 다닐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는 한글은 한자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실용 문자였습니다. 그런 역설적 현실이 한글 발전의 지렛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한글이 살아남는데 여성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근거를 제가 5가지로 추려보겠습니다. 자, 첫째 근거는 그 한글 반포 초기에서의 그런 여성의 역할인데요. 세종은 1443년 12월에 한글 창제를 알린 뒤에 이 하급 관리 교육과 과거 시험에도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반포 후에는 석보장절, 월인 청강지곡 등 이 한글 불경책을 서둘러 출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문화 생활이었던 불교를 통해서 한글 보급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한글 불경책 발간 자체가 가능했을까요? 거의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로 훈제 헤르본 발간 6개월 전, 그러니까 훈제 헤르본은 1446년 음력 9월이었고요. 바로 그해 3월에 소원왕후가 운명하게 됩니다. 바로 그 소원왕후의 명복을 빈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 불경책 보급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한글 불경은 바로 사찰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널리 보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둘째 근거는 왕실 여성들의 제도 차원에서의 공적 사용의 영향력입니다. 왕실 여성들은 여성이었지만 남성 사대부들을 뛰어넘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문서에서 한글만 썼습니다. 이를테면 중전이 영의정한테 보내는 공문서, 당연히 한글로 썼죠. 그렇다면 영의정은 중전한테 어떤 글자로 답신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한글로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순조가 등극했을 때 나이가 되게 어렸죠. 그래서 여왕 수준으로 섭정을 했던 정순왕후가 대략 한 4년 동안 그 권력을 여왕처럼 행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때 행정문서가 언문으로만 발행됐습니다. 물론 왕실 여성들이 한문을 안다고 하더라도 한글만 썼죠. 이 공적문서에서 한글 쓴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셋째 근거는 업문 편지 등으로 남성들의 업무 사용을 여성들이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남성 양반들이 실용 분야에서 한글을 쓴 것은 오로지 부인과 딸 등 여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권위적인 남성 사대부들의 한글 사용을 여성들이 이끈 것이죠. 그리고 여성 중심의 그 업문, 한글 편지는 실생활에서 한글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넷째 근거는 한글 소설 등 한글 문학이 한글을 폭넓게 유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소설 창작은 대부분 소외당한 남성들이 했지만 이런 소설의 주요 독자, 그 소비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양반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 홍길동전 같은 재미와 흥미를 갖춘 이런 한글 소설이 18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에 한글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근거는 실용서인데요. 그러니까 한글 조리서, 한글 백과사전, 그리고 사음보로 썼던 한글 가사 등 이런 실용서와 실용 문학이 한글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계양 님이 쓴 그 음식 디미방,
음식 조리서죠. 그다음에 빙어가 이씨가 쓴 생활 백과사전 규합 총서란 책. 이런 여성들이 펴낸 실용서는 모두 한글로 썼고 이런 한글 백과사전이 바로 실용적인 지식 보급에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 세종은 단지 한글을 창제 반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말하듯이 쉽게 글을 써서 자기 생각과 느낌,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나누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글을 쓰게 하는 이른바 언물지의 꿈은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꿈이었고 한글은 태생부터 그것이 가능한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자를 섞어 쓰거나 한자 중심의 그런 생경한 문체로는 그런 언물지, 말하듯이 글을 쓰는 쉬운 문체가 불가능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언물지의 꿈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여성들 중심의 언문 편지였고 한글 소설이었고 한글 가사, 한글 실용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들 덕에 한글과 우리말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 한글이 정말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의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 간결성이죠. 한자 같은 경우는 뭐 4만자가 넘는다고 하고 일본 글자도 가다카나 히라카나 합치면 100글자가 넘죠. 그리고 그걸 직접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자로 이렇게 입력해서 변환하거나 네네. 또 한자는 병음이라고 해서 발음 비슷한 걸 입력해서 이를테면 GA를 쳐가지고 10자 넘자가 나오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글보다 훨씬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속도가 빠르네요, 한글은. 입력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글은 특히 컴퓨터 자판은 자음 모음이 균형 있게 배열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합쳐봤자 40자고 그것이 또 일부 축소돼서 이렇게 설계돼 있고 그래서 왼손으로서 균형 있게 금방 칠 수 있는 거죠. 또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한글이 음성 인식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라고 해요. 이거는 한글이 한 단어가 한 음절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 글자가 있으면 하나로만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조금 더 분해해보면 초성, 중성, 종성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AI가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분해해서 분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류율도 떨어지고 다른 언어들보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효율이 정말 좋은 문자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요즘 SNS를 하다 보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SNS들이 있잖아요.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은데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 한글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은 말들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트위터에서는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들을 입력을 할 때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자판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천지인 방식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훨씬 적은 글자 수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문자들을 입력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나 또는 이제 문자를 쓸 때 좀 더 빨리 쓰려고 줄임말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줄임말 쓰는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하하하 이거를 히읗 이렇게 초성사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이런 장점도 있고 보기 되게 멋있잖아요. 줄이면서 언어 경제성도 있고 네. 뭐 이런 먹방 먹는 방송 이 줄이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굉장히 그런 건 있죠. 호의적이시네요. 근데 물론 줄임말을. 부정적인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네네. 뭐 할만 안하 이런 뭐 그런 할만하안. 할 말은 많은데 네.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걸 줄임말로 별거줄 별다줄. 별답이고요. 지금 말이 꼬이잖아 지금 이게 막 이해 못하셨죠, 처음에. 네, 그래서 이 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니까요. 이런 건 대단히 부정적이죠. 뭐 지금 또래끼리 뭐 이렇게 어쩌다 쓰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대중적 소통에서는 아무래도 소통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심지어 줄임말을 넘어서서 초성으로 대화하기도 하잖아요. 아, 기역, 시역, 시역, 기역. 그래서 한글이 초성으로도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언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글이 음절 단위를 모아 쓰잖아요. 그래서 음절의 첫 초성을 따오는
한글의 어떤 과학적 특성일 수도 있어요. 특성이죠. 예, 다만 그걸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네. 되죠. 저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조어도 많이 쓰고 또 줄임말을 자주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 좀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놀랐어요. 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한 카페에서 그 행사 알림 관련한 내용을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그 행사 신청을 못해서 이제 화가 난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댓글을 달면서 뭐 심심한 사과, 뭐 나는 하나도 심심하지 않다. 그 카페 측에서는 그 안타까운 죄송한 마음을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이제 정중히 그 사과문을 올려서 표현을 했던 것인데 네. 이런 그 비난 댓글들이 이어졌던 거죠. 심심한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표현 깊게. 정도가 매우 깊게. 깊고 간절하다의 의미인 건데 이것을 지루하고 재미없다의 의미로 이해를 해서 이제 생겨난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오해가 서로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문해력이라는 게 그 맥락에 따라 이해하는 능력인데 네. 맥락에 따른 파악력이 부족한 겁니다. 어휘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세운담께서 한글 왜 만들었을까요? 모두가 쉽게 쓸 수 있게. 그 책 많이 읽으라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책을 그 많이 읽어요. 많이 안 읽다 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 그 학업 성취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OECD 국가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굉장히 높죠. 높다고 알고 계시는데 네. 부끄럽게도 이 하위권을 몇 번 했어요. 학업 하위권에 성취도가요? 그 네. 한글을 빨리 깨치는데 이 맥락에 따른 이해력, 문해력은 약한 거죠. 이게 대단히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정말 과학적인 우리의 글, 한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글 이런 변형을 두고 한글 파괴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쉽게 고쳐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관공서에 가거나 뉴스를 볼 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이런 용어들을 부르는 공공 언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쓴 것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어딘가에 공공매체에 발표하면 그게 다 공공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공공언어가 어려워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호텔을 갔다 왔는데 간이 완강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이 완강기. 네. 완강기의 간이 버전? 대략은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그 비상탈출 밧줄이에요. 진짜 목숨이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는 그 말에다가 간이 완강기라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또 모호하고 그리고 통이 있는데 그 통도 잘 안 보이게 써놓고 공공언어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 진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어는 생명이고 경제고 인권입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예. 어려운 이런 공공 언어를 쉽게 바꾸기만 해도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네, 몇 년 전에 국어문화원 연합회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면 연간 3,375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공공언어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를 해서 처음으로 공익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정을 한 것인데요. 공공언어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을 해서 민원 서식을 비롯한 정책 용어, 안내판, 약관이나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를 포괄한 분석 결과라고 합니다. 꾸준한 개선 활동을 펼친다면 공공언어의 공익적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금액적인 수치를 들으면 항상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글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지 또 궁금합니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우리나라 그 유형 문화재랑 비해 보면 한글의 산업적 가치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창덕궁 후원 포함해서 그 경제적 가치가 무려 3,097억 4천만 원. 그다음에 해인사 대장경판이라고 이 목판물이 있는데요. 요거는 얼마나 정도 할까요? 4천억. 그 정도 되죠. 3,079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기록한 훈제 해례본 요거는 1997년에 그 전시할 때 하루에 보험료가 1억이었어요.
국제 경매 시장의 보험료가 최소 1조라고 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1조 이조는 그냥 국제 경매 시장에서 대략 한 거고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한류 시대를 이끄는 게 한국어가 됐어요. 이런 시대의 이 한글 산업. 이거는 진짜 상상 초월이고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글 산업을 한글은 정치적 가치도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산업적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힘써서 한글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금전적으로 환산조차 하기 어려운 정말 소중한 우리의 글, 한글인데요. 우리 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계기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위성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인공위성 공격은 전쟁의 양상을 뒤집을 수 있는 위협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인공위성은 군사통신, 정찰, GPS, 기상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어 시스템 개발, 보완이 필요합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연구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이버 보안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우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억 6천만 년 전부터 530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 지속돼 왔던 바다의 존재가 제37회 세계 지질과학 총회에서 발표됐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존재하다 사라진 바다, 테티스인데요. 테티스에는 그리스 신화의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고대 해양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대멸종을 겪으며 테티스해의 생태계는 크게 변화했는데요. 인도 대륙이 아시아와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했고 이로 인해 테티스해의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테티스해는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죠. 테티스해의 역사를 통해 지구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지금까지 한글의 과학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한글이 세계의 알파벳이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촬영 끝나고 이 한글의 아름다움이 적혀있는 책을 좀 읽어보려고요. 예, 좋은 생각이네요. 예, 두 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원장님 어떠셨어요? 예, 오늘 아주 우리 한글 가꾸비 고은숙 선생님하고 한글에 관한 열정이 많으신 두 분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글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한글에 담긴 인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까지 함께 얘기하게 돼서 한글 전문가로서 정말 기쁩니다. 어떠셨어요?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한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